아저씨, 제 엄마 좀 살려주세요. 스님이 제 엄마라고요. 7살 동자승이 비에 쫄딱 젖은 채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조폭 아저씨에게 달려가는 장면. 도연은 아이의 귀 모양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건넨 것은 8년 전 연인을 지키기 위해 숨겨두었던 은목걸이. 전직 형사 스님이 말합니다. 도연아, 그 아이 내 딸이다. 사찰 비문이 예언한 구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글귀. 그 글이 왜 그날 진짜가 되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곳에 오래된 사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찰로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했고 그마저도 장마철이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1년에 몇 번 오르지 않는 그 길 끝에 이끼 낀 돌계단을 지나면 작은 절이 나타났죠. 절의 이름은 청우남. 대웅전 하나와 요사체 2채가 전부인 아담한 암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절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특별한 족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본전 정면 불상 바로 위에 걸린 낡은 족자에는 4글자가 적혀 있었죠.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오랜 세월 먹이 바래고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그 글씨만큼은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 이 글을 쓴 이의 염원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혜연 스님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이 족자 아래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지고 연불 소리가 안개 낀 산을 타고 흘러갔죠. 올해 36인 혜연 스님은 이 절에서 8년째 수행 중이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지만 스님의 눈가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산 중에 아무도 없었죠. 스님, 다 했어요. 새벽 예불이 끝날 무렵 작은 목소리가 대웅전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7살 동자승 연하민이었습니다. 하민은 두 손에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는데 빗자루가 하민의 키보다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하민은 매일 새벽마다 마당 쓸기를 거르지 않았죠. 혜연 스님이 고개를 돌려 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민아,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네. 스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일어나야 하루가 길어진다고 하셨잖아요. 하민은 혜연 스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작은 손에는 언제나 나무 염주가 쥐어져 있었죠. 108개의 구슬이 깨어진 그 염주는 하민이 5살 때 혜연 스님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커서 목에 2바퀴나 감아야 했는데 이제는 1바퀴만 감아도 될 만큼 하민이 자랐습니다. 하민은 족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스님, 저 글씨 무슨 뜻이에요? 맨날 보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혜연 스님은 잠시 족자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구자필구.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뜻이란다. 구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야. 정말 원하는 게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빌면 그게 구하는 거지. 하민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빌면 아이스크림이 생겨요? 혜연 스님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과 다정함이 함께 묻어 있었죠. 그런 것보다는 더 큰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살리고 싶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 말이야. 하민은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살의 세계는 아직 작고 단순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민은 그 글귀를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
그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청운함의 하루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혜연 스님은 공양을 준비했고 하미는 그 옆에서 채소를 다듬거나 밥상을 차렸죠. 아침 공양 후에는 경전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하민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쉬운 경전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스님, 이 글자는 뭐예요? 이건 자비라고 읽는 거야.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하민은 또박또박 따라 읽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익혀나갔죠. 오후에는 혜연 스님이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하민도 옆에서 호미를 들고 흙을 팠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자라나는 채소들을 살폈습니다. 혜연 스님은 텃밭을 가꾸면서 자주 멍하니 산 아래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죠. 저녁이 되면 혜연 스님과 하민은 다시 대웅전에 모여 저녁 예불을 올렸습니다. 목탁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지고 연불 소리가 저녁 노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면 하민은 자신만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작은 랜턴에 불을 켜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책을 읽는 것이었죠. 혜연 스님이 마을에 내려갔다 올 때마다 가져다 주는 그림책들이 하민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랜턴 불빛 아래서 하민은 세상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바다 이야기, 도시 이야기, 가족 이야기. 특히 가족 이야기를 읽을 때면 하민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잠드는 이야기. 하민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건 언제나 혜연 스님과 이 산사뿐이었으니까요. 스님, 어느 날 밤 하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도 아빠가 있어요? 혜연 스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빠가 있단다. 그럼 제 아빠는 어디 있어요? 혜연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민을 꼭 안아주었죠. 그 품에서 하민은 스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연 스님의 목에는 언제나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원통형 펜던트가 달린 그 목걸이는 스님의 몸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죠. 목욕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언제나 그 목걸이는 스님과 함께였습니다. 하민은 가끔 그 목걸이가 궁금했습니다. 스님이 가끔 그 목걸이를 손에 쥐고 눈을 감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면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청운함에는 혜연 스님과 하민 외에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해온 스님이었죠. 62살의 해온 스님은 이 절의 주지였고 20년 전 출가하기 전에는 형사였습니다. 30년간 강력계에서 일했던 해온 스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죠. 해온 스님은 8년 전 비 오는 밤에 산길을 오르던 젊은 여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던 그 여인이 바로 지금의 혜연 스님이었죠. 혜연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여인의 눈에서 깊은 두려움과 절박함을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고 스님이 되었고 아이는 동자승이 되어 이 산사에서 자랐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 작은 절에서 세 사람은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죠. 하지만 혜온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혜연 스님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왔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 무언가가 이곳까지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혜온 스님은 묵묵히 이 산사를 지켰습니다. 전직 형사의 촉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고요한 산사에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족자의 글귀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인천, 그 시절 인천 항구 일대를 장악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물류회사와 유흥업소를 운영했지만 뒤로는 항구를 오가는 온갖 뒷거래를 주무르던 곳이었죠. 그 조직에서 가장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바로 백도현이었습니다. 당시 35이던 백도현은 주먹 하나로 인천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내였습니다. 싸움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도현을 특별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죠. 바로 의리였습니다. 도현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겼고 조직원들 사이에서 형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형님이라 불린 건 도현이 그만큼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었죠. 도현에게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서라는 이름의 여자였죠. 연서는 항구 근처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도현이 그 꽃집 앞을 지나다 연서와 눈이 마주쳤고 그게 시작이었죠. 거친 세계에서 살아온 도현에게 연서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꽃향기가 배어있는 손, 부드러운 말투, 따스한 미소. 도현은 연서 앞에서만큼은 조직의 사내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도현은 연서에게 자신의 일을 숨기려 했지만 연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연서는 도현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도현의 눈 속에서 거친 삶에 지친 외로움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현이 연서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은목걸이였죠. 원통형 펜던트가 달린 그 목걸이는 열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도현은 그 안에 자신의 작은 사진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거 갖고 있어. 내가 없을 때도 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연서는 그 목걸이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은 몰랐습니다. 이 목걸이가 훗날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조직 내에 도현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장태식이라는 사내였죠. 태식은 도현과 비슷한 시기에 조직에 들어왔지만 늘 도현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습니다. 실력도 신뢰도 도현에게 미치지 못했죠. 태식의 가슴 속에는 열등감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칭찬받을 때마다, 도현이 형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태식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어느 순간부터 도현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백도현, 그 냉정한 놈한테 여자가 있었어? 태식의 입가에 비뚤어진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현의 약점을 찾은 것이죠.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경쟁 조직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조직의 두목은 진상을 밝히라고 명령했고 도현이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도현은 조사 끝에 진짜 배신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자는 두목의 조카였죠. 도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조직 내부가 뒤흔들릴 것이고 숨기자니 자신의 의리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태식이 파고들었습니다. 태식은 두목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배신자가 바로 백도현이라고, 도현이 경쟁 조직과 내통하고 있다고. 태식은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했고 도현은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몰렸습니다. 도현아,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두목의 차가운 목소리가 도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현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조작된 증거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죠.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서를 노린 것이죠.
태식은 어둠 속에서 연서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밤길을 걷는 연서 뒤에 태식의 그림자가 붙었고 꽃집 앞에 정체 모를 협박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백도연이 널 버렸어. 이제 넌 내 거야. 연서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말하지 않았죠. 도연이 이미 조직에서 쫓겨나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태식은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연서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한 태식은 연서를 위협했습니다. 연서가 저항하자 태식은 폭력을 휘둘렀고 연서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크게 다쳤죠. 살인미수였습니다. 도연은 연서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연서를 안고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죠. 도연아, 괜찮아. 나 괜찮아. 연서는 오히려 도연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연서 곁에 있는 한 태식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연서를 지키기 위해 떠나기로. 연서야, 나 때문에 내가 다쳤어. 내가 곁에 있으면 넌 계속 위험해. 도연아, 무슨 소리야. 가지마. 잠깐이야. 모든 게 정리되면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숨어 있어. 도연은 연서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도연은 연서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게 일부러 연락을 끊었습니다. 태식이 자신을 쫓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도연이 떠난 후 연서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아이였습니다. 연서는 막막했습니다. 도연은 떠났고 태식은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었죠. 이 아이를 지키려면 어디론가 숨어야 했습니다. 세상 끝으로. 연서는 도망치기 전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태식이 자신을 협박하던 음성을 녹음한 파일이 있었죠. 연서는 그 파일을 아주 작은 USB에 담아 은목걸이 펜던트 안에 숨겼습니다. 도연의 사진이 있던 자리에 USB를 넣은 것이죠. 언젠가 이 녹음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연서는 믿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연서는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산길에서 쓰러진 연서를 발견한 건 해운 스님이었죠. 시주, 괜찮으시오? 연서는 해운 스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연서는 청운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머리를 깎고 혜연이라는 법명을 받았죠. 세상과의 인연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목걸이만큼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과 도연을 향한 마음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죠.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서는 혜연 스님이 되었고 도연의 아이는 동자승 하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결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태식의 집념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청운암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이곳에서는 선명하게 들렸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가끔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밤이 되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혜연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하민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스님은 조용히 방을 나와 마당 한쪽 평상에 앉곤 했죠. 그리고 습관처럼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혜연 스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이 감각은 변하지 않았죠. 목걸이를 쥘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연의 얼굴, 도연의 목소리, 도연의 온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악몽 같은 밤.
은목걸이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태식이 자신을 협박하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죠. 8년 전 도망치기 직전에 연서는 그 파일을 이 목걸이 안에 숨겼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아, 언젠가 이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혜연 스님의 입술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스님이 된 후로 연서라는 이름은 버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서는 여전히 살아있었죠. 도연을 사랑했던 연서, 도연의 아이를 품고 도망쳤던 연서, 그리고 진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연서. 은목걸이는 8년간 단 한 번도 혜연 스님의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목욕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농사를 지을 때도 언제나 목에 걸려 있었죠. 혜연 스님이 한 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혜연, 그 목걸이는 무엇이냐? 과거의 업보입니다, 스님. 버리지 못하는 제 집착이기도 하고요. 혜연 스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혜연 스님의 눈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을 읽었을 뿐이었죠. 낮 동안 혜연 스님은 완벽한 수행자였습니다. 새벽 예불을 빠뜨리지 않았고 경전 공부에 열중했으며 하민을 정성껏 돌보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스님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하민의 얼굴을 볼 때였습니다. 하민은 자라면서 점점 도연을 닮아갔죠. 특히 하민의 귀는 도연과 똑같았습니다. 2번 접힌 독특한 모양의 귀. 도연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귀 모양이 백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민이 웃을 때면 혜연 스님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도연의 미소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민이 울 때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스님을 짓눌렀습니다. 스님, 왜 울어요? 어느 날 밤 하민이 잠결에 깨어 물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죠. 울지 않았어.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거짓말. 스님 눈 빨개요. 하민은 작은 손으로 혜연 스님의 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스님의 눈물이 더 쏟아졌죠.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민의 말에 혜연 스님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스님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연 스님은 가끔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죠. 꿈에서 태식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비뚤어진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는 태식. 스님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고 식은땀에 젖은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혜연, 무슨 꿈을 꾸었느냐? 혜연 스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님.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얼굴이 새하얗다. 혜연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죠. 8년이 지났는데도 악몽이 계속된다는 것을, 태식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가슴속에 따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혜연 스님은 혜연 스님의 과거를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젊은 시절 형사로서 쌓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 여인이 누군가로부터 도망쳐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혜연,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에게 말하거라. 네, 스님. 혜연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혜연 스님께 짐을 지울 수는 없다고. 이건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할 업보라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면 산사에 꽃이 피었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요란했으며,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었고,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쌓였죠. 하민은 그 계절들 속에서 조금씩 자랐습니다. 혜연 스님은 하민에게 글을 가르치고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하민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이 아이가 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기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온 스님이 마을에 다녀오더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색을 혜연 스님도 느꼈죠. 스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혜온 스님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온 스님은 절 주변을 유난히 오래 돌아보았죠. 마치 침입자를 찾는 것처럼. 혜연 스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혜온 스님이 마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낯선 남자가 사찰로 올라가는 길을 물었다는 것을, 그 남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8년간 잠들어 있던 과거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죠. 은목걸이 속 USB가 품고 있는 진실을 향해 집요한 아기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청운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죠. 이 평화가 곧 산산이 부서지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혜온 스님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절 주변을 돌아보았고 밤이면 대웅전 처마 밑에 앉아 산길을 내려다보았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연 스님은 혜온 스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죠. 물어보면 대답을 들어야 했고 그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예불을 올리고 하민을 돌보고 텃밭을 가꾸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찰 주변에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며칠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산길에 버려진 담뱃꽁초, 나뭇가지가 꺾인 흔적, 누군가 서 있던 것 같은 발자국. 혜온 스님은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누군가 이 절을 감시하고 있다고. 혜연, 당분간 절 밖으로 나가지 마라. 혜온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무슨 일입니까?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혜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은목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혜온 스님은 마을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내였죠. 눈빛이 음침했고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마을 주민에게 청운암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는 것을 혜온 스님은 우연히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혜온 스님은 그 남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절로 올라오는 산길 중턱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죠. 남자는 절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혜온 스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형사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저런 눈빛을 가진 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범죄자의 눈빛, 집착에 사로잡힌 자의 눈빛, 장태식? 혜온 스님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8년 전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혜온 스님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두었죠. 혜연 스님이 도망쳐온 이유를, 누구로부터 숨고 있는지를. 형사 출신답게 혜온 스님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습니다. 그놈이 결국 기어올랐구나. 혜온 스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8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죠. 저 정도의 집념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온 스님은 만약을 대비해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 두었습니다. 장태식은 매일 사찰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대놓고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림자처럼 숨어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태식이 찾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은목걸이 속 USB. 8년 전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는 그 녹음 파일. 태식은 연서가 그 녹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8년간 연서의 행방을 추적했죠. 마침내 강원도 산속 작은 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연서야, 숨바꼭질은 이제 끝이야. 태식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뚤어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8년이란 세월이 태식을 더욱 어둡게 만들어 놓았죠. 도연에게 누명을 씌우고 조직에서 입지를 굳힌 태식이었지만 녹음 파일의 존재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증거만 사라지면 완벽해지는 것이었죠. 혜연 스님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예불을 마친 후였습니다. 혜연 스님은 하민을 재우고 마당으로 나왔죠.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긴장을 풀고 싶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담배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혜연 스님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냄새를 알고 있었죠. 8년 전 악몽 같던 그 밤에 맡았던 냄새. 태식이 늘 피우던 담배 냄새. 오랜만이네, 연서야. 등 뒤에서 낮고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연 스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장태식이었습니다. 8년 전보다 얼굴이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깊은 그림자가 졌고 입가에는 흉터가 있었죠. 하지만 그 비뚤어진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혜연 스님을 바라보는 태식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 됐네. 어울리지 않아. 태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혜연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떨어? 반갑지 않아? 태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혜연 스님이 한 걸음 물러섰죠. 8년 동안 찾았어.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목걸이가 어디 있는지. 태식의 시선이 혜연 스님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죠. 그거 내놔. 그럼 살려줄게. 혜연 스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감쌌습니다. 이것만은 줄 수 없었죠. 도연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진실을 담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혜연 스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8년간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죠.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식의 그림자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죠.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평화를 산산이 부술 폭풍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둥이 산을 뒤흔들었고 번개가 어둠을 찢었죠. 태풍이 강원도 산간 지역을 덮친 밤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퍼붓는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죠. 청운함의 기와지붕 위로 빗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나무들이 휘어질 듯 흔들렸죠. 이런 밤에는 산짐승조차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폭풍 앞에 무릎을 꿇은 밤이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방 안에서 하민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하민은 천둥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번개가 칠 때마다 작은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스님, 무서워요. 괜찮아. 스님이 여기 있잖아. 곧 그칠 거야. 혜연 스님은 하민을 달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 마주쳤던 장태식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그 후로 태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혜연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포기했을 리 없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혜운 스님은 대웅전에서 밤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이면 산사태가 날 수도 있었죠. 스님은 절의 안녕과 두 사람의 무사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요사체 뒷문이 열렸습니다. 혜연 스님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남자의 형체가 나타났죠.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장태식이었습니다. 연서야. 태식의 목소리가 천둥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혜연 스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죠. 본능적으로 하민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나만 보면 도망가. 8년 동안 그랬지. 이제 그만 끝내자. 태식이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빗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태식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집착이 만들어낸 어두운 광기였습니다. 은목걸이. 그것만 내놔. 그럼 너희 모자는 건드리지 않을게. 혜연 스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만은 줄 수 없었죠. 도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태식의 죄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안 돼요. 이건 못 줘요. 혜연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인내가 남아있지 않았죠.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태식이 달려들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하민을 밀치듯 옆으로 보내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죠.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도망쳤습니다. 스님, 하민의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하민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얼어붙어 있었죠. 방금 전까지 자신을 안아주던 스님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운 아저씨가 스님을 쫓아갔습니다. 혜연 스님은 산길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죠. 빗물에 젖은 돌과 진흙이 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태식의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서야, 어딜 도망가. 여긴 산속이야. 갈 데가 없어. 태식의 외침이 폭풍우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혜연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빗물이 계곡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죠. 혜연 스님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균형을 잃은 몸이 비탈길을 굴러내려갔습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혜연 스님의 몸이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온몸이 아팠죠.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삐었거나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죠. 맞지?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태식이 혜연 스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고통의 혜연 스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죠. 이제 목걸이 내놔. 더 고생하지 말고. 혜연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감싸쥐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태식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죠. 그 순간 요사체 앞에서는 하민이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죠.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민은 작은 손으로 나무 염주를 움켜쥐었습니다. 늘 곁에 두던 랜턴을 집어들었죠. 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스님을 구해야 해. 하민은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폭풍우가 작은 몸을 덮쳤죠. 비가 따가울 정도로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웅전 앞을 지나칠 때 하민은 족자의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민은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폭풍우 속으로. 작은 랜턴 불빛이 비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민의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달렸습니다. 스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스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만이 하민을 움직이게 했죠. 하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자신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 운명이 어떤 만남을 준비해 두었는지, 작은 동자승은 그저 앞으로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 공사장에서 한 남자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8년간 방황하던 남자, 백도연이었습니다. 백도연은 8년간 떠돌았습니다. 인천을 떠난 후 도연은 전국 각지의 공사판을 전전했죠. 부산, 대구, 광주, 강릉.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숨긴 채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때 인천 바닥을 주름잡던 사내가 이제는 이름 없는 노동자가 되어 있었죠. 도연은 연서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찾지 않은 것이었죠. 자신이 연서 곁에 있으면 태식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루도 연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연서의 얼굴이 떠올랐고 꿈에서 연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깨어나면 허공을 움켜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한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산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죠. 도연은 숙소로 쓰이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노동자들은 컨테이너 안에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도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으니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어린아이의 목소리. 도연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작은 형체가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랜턴이 들려 있었죠.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 아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도연은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온몸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아이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위험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공포에 질린 눈. 하지만 그 눈 속에는 간절함이 타오르고 있었죠. 아저씨. 아이가 도연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제 엄마가 스님이 죽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울음과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순간 멈칫했죠. 스님?
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나쁜 아저씨가 스님을 끌고 갔어요. 스님이 맞고 있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도연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온몸으로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었죠. 도연은 아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밝아진 빛 속에서 도연은 아이의 얼굴을 또렷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아이의 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 접힌 독특한 모양의 귀. 도연은 그 귀 모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 자신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있던 그 귀.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쌌죠.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서의 눈이었습니다. 아이의 코, 아이의 입술, 연서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섞여 있었죠. 너 이름이 뭐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하민이요. 연서의 연.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눈앞의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연서가 임신을 했었던 것입니다. 도연이 떠난 후에 아이를 낳은 것이었죠. 8년간 도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연서가 어디 있는지도, 아이가 있다는 것도. 스님이 누구야? 내 엄마가 스님이야?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청운함에 있어요. 근데 나쁜 아저씨가 스님을 끌고 갔어요. 빨리 가야 해요. 하민이 도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연서가 위험하다. 자신의 아이의 엄마가 위험하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은 하민을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웠죠.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길 알려줘. 저쪽이요. 산 위로 가면 돼요. 하민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었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산길을 달렸습니다. 비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바람이 몸을 밀어냈죠. 발밑은 미끄러웠고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년간 갈고 닦은 체력이 아직 남아 있었죠. 달리면서 도연은 하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공포에 젖은 눈이었지만 그 눈 속에서 도연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엄마를 구해줄 거라는 믿음.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지만 처음이 아닌 것 같았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의 무게가 품 안에 딱 맞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엄마 구해줄게. 도연의 말에 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이 도연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도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서가 스님이 되었다는 것,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것, 8년간 이 산속에서 숨어 살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 누군가.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장태식? 도연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8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기다려라, 태식아. 도연의 낮은 중얼거림이 폭풍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산 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연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고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운명의 밤이었습니다. 8년 만의 재회가 눈앞에 있었죠. 그리고 이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청운함에 도착했을 때
절은 폭풍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대웅전의 풍경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죠. 도연은 하민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스님이 어디로 갔어? 저쪽이요. 산길로 내려갔어요. 하민이 손가락으로 절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하민의 어깨를 잡았죠. 너는 여기 있어. 절대 나오지 마. 싫어요. 저도 갈 거예요. 안 돼. 위험해.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민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도연의 눈빛에 더 이상 떼를 쓰지 못했죠.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하민을 등 뒤로 감쌌죠. 하지만 다가오는 형체를 확인한 순간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8년 전과 똑같았죠. 조강훈이었습니다. 도연의 옛 부하이자 목숨을 걸고 따르던 충직한 조직원. 강훈이냐? 네, 형님. 오랜만입니다. 강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강훈을 바라보았죠. 내가 왜 여기 있어? 장태식을 미행했습니다. 그놈이 움직이는 걸 3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죠. 형님이 다시 칼을 잡을까봐 일부러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강훈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8년 전 조직 내 싸움에서 도연이 대신 칼을 맞아준 적이 있었죠. 그때 강훈은 목숨을 비쳤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8년간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태식이 지금 어디 있냐? 절 뒤편 골짜기입니다. 스님을 끌고 갔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죠. 8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훈아. 네, 형님. 오늘만은 막지 마라. 내 딸이 울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훈은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죠. 그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분노, 남자의 결의, 8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강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죠. 여기서 기다려. 아저씨가 엄마 데려올게. 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작은 손으로 도연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도연과 강훈은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 골짜기로 향했죠.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세상을 뒤덮고 있었지만 도연의 귀에는 오직 하나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진흙탕에 쓰러진 혜연 스님. 그 위에 서 있는 장태식. 태식이 스님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죠. 은목걸이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놔. 이것만 내놓으면 살려준다고 했잖아. 태식의 고함이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혜연 스님은 고통 속에서도 목걸이를 놓지 않고 있었죠. 도연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천천히 걸어나갔죠. 비안개 사이로 도연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태식아. 8년 전보다 더 추해졌네.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다가오는 남자. 그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백도현?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내가 왜 여기 있어? 넌 끝난 놈이야. 8년 전에 끝났다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죠. 태식이 혜연 스님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 태식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날이 번개빛에 번쩍였죠.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식아, 8년 동안 기다렸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내 여자를 건드렸어. 내 아이 엄마를 8년간 쫓아다녔어. 오늘 내가 죽든 끝을 내야겠다. 태식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연은 한 발짝 물러서며 피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도연의 주먹이 태식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태식의 몸이 뒤로 날아갔습니다. 칼이 손에서 빠져나가 진흙탕에 떨어졌죠. 태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도연의 두 번째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도연은 괭이도 몽둥이도 칼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맨주먹만으로 태식을 응징했죠. 8년간 쌓인 분노가 주먹 하나하나에 실렸습니다. 이게 연서 올린 값이야.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내 딸 겁먹게 한 값이야. 또 한 대가 꽂혔습니다. 태식은 진흙탕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찢어졌죠.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그만하십시오. 강훈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췄죠. 태식은 진흙탕에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해운 스님이었죠. 스님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직 형사 시절 간직해온 물건이었죠. 장태식? 8년 동안 내 놈을 기다렸다. 해운 스님이 쓰러진 태식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태식이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달라고. 도연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애가 올 때 넌 웃었지. 그리고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진흙탕에 쓰러져 있는 혜연 스님에게 다가갔죠. 조심스럽게 스님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연서야. 8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혜연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도연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빗속에서 8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집고 들어왔죠. 폭풍우가 지나간 산사는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천둥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장태식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해운 스님이 연락해둔 옛 동료들이 산을 올라왔고 진흙탕에 쓰러진 태식을 끌고 내려갔죠. 태식은 끝까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8년간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이었죠. 혜연 스님은 요사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발목이 삐고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혜운 스님이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혜연, 이제 괜찮으냐? 네, 스님. 감사합니다. 혜연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서 있는 남자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도연은 문 앞에 서서 혜연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년 만의 재회였죠. 서로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혜운 스님이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도연과 혜연 스님 두 사람만 남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8년간의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너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해.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8년이나 혼자 키우게 해서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친 사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혜연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나를 지키려고 떠난 거잖아. 다 알아. 하지만 도연아. 혜연 스님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풀어 도연에게 내밀었죠. 이거 열어봐.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펜던트를 열자 작은 USB가 들어 있었죠.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태식이 나를 협박하던 녹음이야. 8년 전 도망치기 전에 녹음해뒀어. 이게 있으면 태식이 저지른 모든 죄를 증명할 수 있어. 너한테 씌운 누명도. 도연은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간 연서가 이것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왜 진작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이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됐을 텐데. 연락하면 내가 위험해질까봐. 태식이 널 찾을까봐. 혜연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간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매일 밤 이 목걸이를 쥐고 잤어. 언젠가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하민이한테도 세상한테도. 하민이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도연은 혜연 스님을 끌어안았습니다. 8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하민의 얼굴이 나타났죠. 하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스님 괜찮아요? 혜연 스님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민아, 이리 와. 하민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 앞에 멈춰서서 올려다보았죠. 작은 눈에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구해줘서 고마워요. 도연은 무릎을 꿇어 하민과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죠. 연서의 눈, 자신의 코, 백씨 집안의 귀.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민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야. 하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도연은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아빠야. 하민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혜연 스님을 돌아보았죠.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진짜 아빠예요? 그래. 진짜 아빠야. 하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뚝뚝 떨어졌죠. 하민은 도연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도연은 하민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죠. 8년간 아빠를 몰랐던 아이. 8년간 아이의 존재를 몰랐던 아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아빠가 지킨다. 너도 너희 엄마도. 다시는 안 떠나. 도연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혜연 스님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죠.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8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산사 위로 쏟아졌죠. 젖은 기와가 반짝거렸고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하민은 대웅전 앞에 서서 족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어젯밤 하민은 폭풍우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스님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작은 몸으로 두려움을 안고 그래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니, 아빠를 만났죠.
하민은 이제 알았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민이 엄마를 구하려고 달려간 그 밤, 하민은 아빠를 구했고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도연과 혜연 스님이 하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았죠. 예쁘다. 하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 하민이가 더 예쁘지. 혜연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8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은목걸이 속 녹음 파일은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8년 전 태식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드러났고 도연에게 씌워진 누명도 벗겨졌죠.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사찰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처음으로 가족의 세상이 밝아오기 시작했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민은 한 손으로 아빠의 손을, 한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 쥐어진 나무 염주가 햇빛에 반짝거렸죠. 긴 밤이 끝났습니다. 이제 낮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이랑은 얘기하기 싫어. 한국 애잖아, 한국 애랑 악수. 죽어도 못해. 그렇게 소리친 순간 세계 최고 억만장자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7살 아이의 할머니가 세계 평화 기록에 살아있는 전설이며 그 아이의 펜던트 안에는 그의 가문을 무너뜨릴 증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자신의 딸마저 한국 아이를 도와 증거를 넘길 줄이야. 만년필, 탁상시계, 그리고 손녀의 눈물. 75세 할머니의 평생이 응축된 기록이 억만장자의 가문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라면 이 엄청난 비밀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욕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국제평화포럼 건물 앞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인파가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입구를 지키고 각국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은 매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유력 인사들이 모여 평화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분위기는 어딘가 다른 긴장감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리는 할머니 윤말순의 손을 꼭 잡은 채 레드카펫 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겨우 7살인 할인에게 이 거대한 행사장은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높이 솟은 대리석 기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들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작은 평화 펜던트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펜던트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것으로 작은 비둘기 모양 안에 세계 지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펜던트를 건네며 말했었습니다. 평화는 작은 손에서 시작된다고. 하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펜던트를 만질 때마다 왠지 모를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오래된 황동 탁상 시계를 품에 안듯 들고 있었는데 이 시계는 말순이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함께해온 물건이었습니다.
시계의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말순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테오 하밀턴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테오는 6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 정장과 번쩍이는 금색 커프스 단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 테오가 걸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섰고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테오 하밀턴이라는 이름 앞에서 세계는 늘 한 발짝 물러서야 했으니까요. 하리는 할머니 손을 놓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할인을 불렀지만 할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머릿속에는 출국 전 엄마가 해준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할인은 테오 앞에 멈춰서서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긴장한 탓인지 땀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윤아린이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습니다. 7살 아이가 세계적인 거물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장면은 분명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몇몇 기자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테오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테오는 할인의 손을 잡기는커녕 고개조차 제대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무언가를 속삭인 뒤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 한국 애랑은 악수 안 해. 우리 집안 전통이야. 아시아인은 하인을 시켜야지 상대할 필요가 없거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 몇몇 사람들이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테오의 측근들로 보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할인의 귀를 파고들며 작은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할인은 천천히 내밀었던 손을 내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할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꾹 깨물며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 그 모욕은 너무나 컸지만 할인은 본능적으로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의 품에 안겨있던 황동 탁상시계가 갑자기 똑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시계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박자를 새겨나갔습니다. 말순은 시계를 내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팔순 노인의 눈동자 속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 수도, 슬픔이었을 수도, 혹은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의 파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테오는 이미 할인을 지나쳐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그의 뒷모습은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할인에게 다가와 손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이 할인의 작은 어깨 위에 놓이자 할인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은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에 안은 황동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시간이 풀려나듯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듯이. 뉴욕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윤아린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먹구름 사이로 아직 할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윤말순과 윤아린이 묵고 있는 작은 호텔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맨해튼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직 낮의 일이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발을 가만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은 맨발이 차가운 공기에 닿았지만 하리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가슴에 달린 평화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하리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테오의 차가운 눈빛, 무시하듯 돌아선 뒷모습, 그리고 주변에서 터져나왔던 비웃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낡은 여행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가방 깊숙한 곳을 더듬더니 이윽고 손때가 묻은 오래된 만년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푸른 빛깔의 몸통에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이 만년필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말순의 손에 들리자 어딘가 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치고는 너무나 깊은 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악수조차 거부당해야 하는지.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할인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침대가 삐걱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말수는 만년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하밀턴 가문은 대대로 아시아인을 종처럼 생각하는 집안이란다.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만년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만년필로 할머니가 그 집안의 전쟁 비리를 기록한 적이 있었단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 전쟁이라는 단어에 할인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전쟁은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일과 관련이 있다니 할인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말순의 눈동자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말순의 표정이 아련해졌습니다. 주름 사이로 지나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평화중재단이라는 곳에서 일했단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일이었지.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었어. 이름은 장 아르노,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었단다. 말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르노라는 이름을 말할 때 말순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르노는 전쟁터에서 할머니를 목숨 걸고 지켜줬던 사람이야.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도
아르노는 항상 할머니 곁에 있었지. 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말순의 눈에는 과거의 별빛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태호의 아버지가 큰 사건을 일으켰단다. 전쟁 중에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돈을 벌려고 했지. 할머니와 아르노가 그걸 막았었고 그 일로 하밀턴 가문과 원수가 됐던 거야. 하리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겪은 일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태호가 자신에게 그토록 차갑게 군 것은 그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할머니와의 오래된 악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그 아르노라는 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할인의 질문에 말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살아계신지조차 할머니는 알 수가 없단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동 탁상시계가 탁자 위에서 조용히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낮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이 시계는 지금도 쉬지 않고 새로운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할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평화 펜던트가 호텔 방의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응? 저도 싸울래요. 말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7살 손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할인아, 싸움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이 할머니한테 한 일, 그리고 오늘 저한테 한 일 그냥 두고 싶지 않아요. 평화는 작은 손에서 시작된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말수는 손녀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의 작은 손이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그때의 자신, 두려움보다 정의를 택했던 그 시절의 용기가 손녀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호텔방 안에서는 새로운 결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황동 탁상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뉴욕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거리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창문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호텔 방 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 아래에서 말수는 황동 탁상시계를 조심스럽게 닫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밤에 많은 생각을 했던 탓인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작은 입술 사이로 고른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수는 손녀의 잠든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시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황동 탁상시계는 말순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중재단에서 일하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순간마다 이 시계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말순에게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말순은 부드러운 천으로 시계의 표면을 닦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먼지와 때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황동 본래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앞면을 닦고 옆면을 닦던 말순의 손이 뒷면에 닿았을 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뒷면의 한쪽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없었던 틈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그 틈을 벌리자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스르륵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는 급하게 쓴 듯 삐뚤빼뚤했지만 말수는 그 필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종이의 끝에는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준호, 할인의 아버지이자 말순의 아들인 준호의 이름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전 준호가 갑자기 사라졌던 그날 이후로 말순은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후 몇 달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준호가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말순만은 끝까지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이 지금 이 작은 종이 위에서 현실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에서 깬 할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본 할인은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인의 작은 손이 말순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종이를 할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인은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이름 석자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쓴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에게 아버지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할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할인도 어린 마음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는 먼 곳으로 떠났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그동안 숨겼던 이야기가 있단다. 할인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 내 아빠가 태호 가문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어. 준호는 기자였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하밀턴 가문이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단다. 말순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준호가 사라졌어. 아무런 흔적도 없이. 경찰도 찾지 못했고 모두가 포기했지.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단다. 하밀턴 가문이 준호를 데려갔다는 것을. 할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어제 자신에게 모욕을 준 태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할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 알려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괜히 상처만 줄 것 같았단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 종이가 증거야. 준호가 살아있다는 증거. 할인은 종이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살아있다는 메시지. 작은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할인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 어울리지 않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를 제가 데려올게요.
말수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서 준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데려올 건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말수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드러나듯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동 탁상시계는 두 사람 곁에서 묵묵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메시지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순과 하리는 호텔방에서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8년 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직접 나서자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문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말순 여사님이시죠? 저는 국제평화기구 소속 조사관사라 킴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침대에 앉아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라는 하린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말순 여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국제평화포럼에서 있었던 일,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테오 하밀턴이 여사님의 손녀에게 한 행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라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에는 하밀턴 가문의 문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로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밀턴 가문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가지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첫째는 아시아인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입니다. 그들은 사업 파트너 선정에서 아시아인을 배제하고 자선단체에서도 아시아계 수혜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가문의 규칙으로 대대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하리는 숨을 죽이고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태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안 전통이라고 했던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전쟁 비리 은폐입니다. 하밀턴 가문은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무기를 밀매하고 민간인 피해를 묵인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숨겨왔죠. 말수는 사라의 말을 듣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다른 종이들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 씨, 이건 내가 40여 년 동안 기록해온 것들입니다. 사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종이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사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하밀턴 가문의 범죄 기록입니까?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 집안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왔습니다. 날짜와 장소, 관련된 사람들, 피해 규모까지. 언젠가 이것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던 사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 정도 기록이면 국제재판소가 즉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움직여야 합니다. 사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만년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만년필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피난길에서도 이 펜을 놓지 않았어요. 기록만이 진실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리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정의를 위해 싸워온 할머니의 모습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만년필 하나로 거대한 악에 맞서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린 마음에도 짐작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저와 함께 이 기록들을 세상에 공개하시겠습니까? 하밀턴 가문의 범죄를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중요한 결정은 없었습니다. 이 기록을 공개하면 하밀턴 가문과의 전면전이 시작될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데려오겠다고 다짐한 손녀의 눈빛이 하겠습니다. 말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브라운 장군이라고 미국 군부의 양심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사라는 할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 양, 내가 이미 하고 있어.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창밖으로 뉴욕의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40여 년의 기록들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동 탁상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새기는 가운데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라 킴이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창가에 앉아 뉴욕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40여 년간 모아온 기록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한 이상 이제 뒤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리는 테이블에 앉아 아침으로 나온 빵을 조금씩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탓인지 할인의 표정에는 또래답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작은 어깨 위에 짐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사라가 다시 온 것이라 생각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사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순 나야. 장아르노. 말순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문 앞에 은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장아르노.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푸른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말순이 기억하는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장 살아있었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노 역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 속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 전쟁터에서 할머니를 지켜줬다던 그 프랑스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르노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화를 기록하는 당신의 용기 덕분에 내 목숨이 살았지. 당신이 남긴 기록이 나를 전쟁 범죄자들의 손에서 구해줬어.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아르노는 말순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맞닿은 곳에서 오래된 인연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그 아르노 할아버지예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르노는 할인을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윤할인이구나. 말순에게 많이 들었어. 용감한 아이라고. 할인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르노는 다시 말순을 바라보며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었습니다. 말순, 내가 찾아온 건 단순히 옛 인연 때문만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야. 아르노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프랑스 외교부의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외교부와 연락을 유지해 왔어. 하밀턴 가문이 무슨 짓을 하는지 계속 지켜봤지. 그리고 며칠 전 당신 손녀가 테오에게 당한 일을 뉴스로 봤어.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건이 뉴스에까지 나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어. 당신의 아들 윤준호 말이야. 그 이름이 나오자 말순과 할인 모두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르노는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정보망을 통해 알아낸 거야. 준호는 살아있어. 뉴욕 외곽에 있는 폐공장에 갇혀 있어.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살아있고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폐공장의 위치와 경비 상황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아르노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테오가 준호를 죽이려 하고 있어. 당신의 기록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없애려는 거야. 준호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시간이 촉박하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순의 목소리에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르노는 말순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킴이라는 조사관을 만났다고 들었어. 그 사람이 브라운 장군과 연결되어 있지.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할인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를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어디 있는지 아니까요. 말순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할인의 눈빛이 말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르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사라 킴과 브라운 장군을 만나야 해.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곧 밤이 올 것이고 그 밤이 아들의 생사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황동 탁상시계가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째깍거렸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외곽의 밤은 도심과는 전혀 다른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업지대의 도로를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말순과 할인, 아르노, 사라, 킴, 그리고 브라운 장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장군은 60대 후반의 군인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연락을 받고 즉시 달려온 브라운 장군은 말순의 기록을 검토한 뒤 작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워온 군인의 양심이 이 일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곧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처럼 할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승합차가 폐공장 근처에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공장 건물은 오래전에 버려진 듯 창문이 깨지고 벽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한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입구 근처에는 검은 옷을 입은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브라운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데려온 요원들이 경비를 처리할 겁니다. 우리는 뒤쪽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일행은 차에서 내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말순은 할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르노는 말순의 뒤를 지키듯 따라왔습니다. 사라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브라운 장군은 무전기로 요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폐공장의 뒤쪽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브라운 장군이 가져온 도구로 쉽게 열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일행은 어두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과 바닥을 비출 때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낡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는 남자. 8년이라는 시간이 준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때 정의로운 기자였던 준호는 이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단번에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준호야. 말순의 외침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하리는 할머니의 손을 놓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작은 발이 먼지투성이 바닥을 차며 내달렸고 마침내 준호의 앞에 멈추었습니다. 아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전 갓난아기였던 딸이 이제 7살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리나, 내가 어떻게 여기에.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진했습니다. 브라운 장군이 다가와 쇠사슬을 끊기 시작했고 아르노와 사라가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 방향을 비추자 어린 소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금발의 소녀. 테오 하밀턴의 딸 엘리사 하밀턴이었습니다. 브라운 장군이 경계하며 한 발 앞으로 나섰지만 엘리사는 손을 들어 자신이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빠가 한 일은 잘못이에요. 엘리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아시아인을 무시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전 포럼에서 할인이를 봤어요. 엘리사는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이가 넘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그런데 할인이가 일어나서 제 신발끈이 풀린 걸 보고 묶어줬어요. 자기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도 할인은 그 순간을 기억해냈습니다. 포럼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발에 걸려 넘어졌을 때 옆에 서 있던 금발 소녀의 신발끈이 풀려 있는 것을 보고 무심코 묶어주었던 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왜 저 애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한테도 친절한 걸까? 왜 아빠는 저런 애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걸까? 엘리사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윤준호 씨를 가둔 비밀 문서랑 아빠의 범죄 자료예요. 아빠 서재에서 몰래 가져왔어요. 사라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는 사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밀턴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엘리사가 할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할인. 할인은 잠시 엘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중 한 명.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소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엘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잡아줄게. 엘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두 소녀의 손이 맞잡힌 그 순간 폐공장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운 장군이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말순이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8년 만에 재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르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태호가 곧 알아챌 겁니다. 일행은 폐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희망의 온기가 모두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평화포럼 대강당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무대였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연단을 향해 렌즈를 겨누고 있었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청자들이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은 각국 정상들과 외교관들 그리고 언론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단 위에는 테오 하밀턴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린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테오는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밀턴 재단의 새로운 평화 기금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문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평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테오의 측근들이 앞줄에 앉아 열렬히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테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 재단은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우리 가문을 비방하기도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죠. 테오의 눈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온 어린아이가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한국 애들은 정치 감각이 전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고 카메라들이 재빠르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윤아린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7살 소녀의 걸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달린 평화 펜던트가 강당의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할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의 뒤로 말순과 준호, 아르노, 사라, 킴, 브라운 장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테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준호가 살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태호는 곧 평정을 되찾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경호원, 저 사람들을 당장 내보내시오. 경호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브라운 장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국 군부의 명령입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장군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했고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들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광경을 담아냈습니다. 할인이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태호보다 훨씬 작은 체구였지만 할인의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가슴의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펜던트 안에는 작은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8년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온 증거 자료가 담긴 칩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칩을 꺼내 들어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 아빠가 모은 증거예요. 하밀턴 가문이 전쟁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고 돈을 번 기록이에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애가 무슨 헛소리를. 할인은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할머니가 40년 동안 기록한 자료예요. 말순이 앞으로 나와 낡은 만년필과 기록 서류들을 들어보였습니다. 사라 킴이 그 서류들을 받아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밀턴 가문의 전쟁 비리, 민간인 학살 묵인, 무기 밀매 기록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이건 조작된 자료야. 태호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연문이 열리며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엘리사 하밀턴이었습니다. 태호의 눈이 딸을 보고 크게 떠졌습니다. 엘리사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연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전쟁 중의 이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윤준호 박사를 8년 동안 감금했습니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딸의 입에서 나온 고발. 그것은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엘리사, 내가 무슨 짓을... 태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엘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엘리사는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소녀의 눈이 마주쳤고 할인이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브라운 장군이 연단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국군은 윤말순 여사와 그 가족을 전폭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밀턴 가문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르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은발의 노신사는 프랑스어로 말한 뒤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평화는 총이 아니라 기록과 용기로 지켜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태호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들파들